살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참아라. 이해해라. 어른이 먼저 양보해라. 근데 솔직히 물어봅시다. 그렇게 참고 이해해준 그 사람들, 지금 당신 곁에 있습니까?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용건 끝나면 또 사라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쏟은 시간, 에너지, 감정이 얼마입니까? 오늘 저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진작에 끝났어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해지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지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62세, 같은 해에 퇴직했고 30년 넘게 직장 동료로 지낸 사이였습니다. 한 명은 박철수 씨입니다. 넉넉한 성격에 평생 남 부탁을 잘 거절 못했던 사람입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 직장 동료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평소엔 연락 한 번 없다가 뭔가 필요할 때만 딱딱 전화가 옵니다. 골프 회원권 좀 빌려달라. 아는 병원 원장 좀 소개해달라. 손자 취업 청탁 좀 부탁한다. 박철수 씨는 그때마다 그래, 우리 사이에 뭘 하면서 들어줍니다. 거절하면 각박한 사람 될 것 같아서, 오랜 인연인데 야박하게 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철수 씨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을 오가는데 그 많던 사람들한테서 연락이 없습니다. 문자 한 통이 없습니다. 박철수 씨가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자고 합니다. 병실 복도에 혼자 서서 박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붙잡았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한 번도 붙잡은 적이 없었다는 걸. 다른 한 명은 이상훈 씨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딱 2달 만에 관계 정리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맥이 자산이라는데 왜 스스로 관계를 끊느냐고. 이상훈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관계를 끊은 게 아니라 진짜 관계만 남긴 거야. 그가 남긴 건 딱 3명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밥 한 번 먹자고 연락해온 친구, 자기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줬던 후배, 그리고 매년 생일을 기억해준 동네 친구. 이상훈 씨 아내가 입원했을 때 그 3명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왔습니다. 국을 끓여서 과일을 사들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위기, 같은 인생. 그런데 두 사람의 병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철수 씨가 왜 그랬을까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관계 유지 불안이라고 합니다.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서 내가 먼저 맞춰주고, 먼저 베풀고, 먼저 참아버리는 심리입니다.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내가 맞춰줄수록 상대방은 나를 편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기 편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관계의 무게가 한쪽으로만 기울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 소비하는 구조. 그런데 소비하는 사람은 소비가 끝나면 떠납니다. 당신 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을 붙잡는 건 새는 바가지를 고쳐 쓰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결국 바닥이 납니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서로 얻을 게 있을 때 유지되고 얻을 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둘째는 즐거움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함께 있으면 좋고 재미있고 신나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즐거움이 사라지면 멀어집니다. 셋째는 덕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익도 즐거움도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아끼는 관계. 상대방이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병들었을 때도 옆에 있는 사이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관계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세 번째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지금 당신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한테 연락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첫 번째입니까? 그럼 정약용은 어땠을까요? 정약용은 57세부터 18년을 귀양살이 했습니다. 전라도 강진,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벼슬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를 스승이라 불렀던 사람들, 밥상에서 함께 웃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귀양지까지 편지를 보내온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정약용은 그 긴 귀양살이 동안 스스로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진짜 사람을 곁에 뒀는가 아니면 내 자리를 곁에 뒀는가? 그 질문이 그를 바꿨습니다. 정약용은 귀양지에서 진짜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이름도 없고 배경도 없는 강진 땅의 젊은이들. 그들과 밥을 나누고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눴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찾아오는 사람들, 이익이 없어도 곁에 있는 사람들. 그 관계가 진짜였습니다. 훗날 정약용이 해배되어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진심으로 맞이한 건 옛 권력자들이 아니라 강진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말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우이신 벗을 사귀되 믿음으로써 하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까이 하되 아첨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벗이요. 멀리 하되 원망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 앞에서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해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귄 사이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은 당신이 연락을 못해도 토라지지 않습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뭔가를 못해줬을 때 갑자기 차가워지는 사람, 당신이 바빠서 연락을 못했을 때 삐지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한테서 나오는 무언가를 좋아하는 겁니까? 정약용은 그걸 귀양살이 18년 만에 몸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핸드폰 연락처를 열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연락한 게 언제였는가? 그 연락이 부탁이 없는 연락이었는가? 용건이 끝난 뒤에도 안부를 물었는가? 그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정리하셔도 됩니다. 냉정한 게 아닙니다. 이 나이에 남은 시간에 진짜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철수 씨는 지금도 가끔 그날 병실 복도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서 있던 그 순간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깨달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였어. 근데 덕분에 지금은 진짜 사람들이랑만 살아. 그게 더 따뜻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 손을 놓는 순간 진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58세, 같은 교회를 20년 넘게 다닌 사이였습니다. 같은 구역 예배를 드렸고 자녀들 학교도 같았고 김장도 함께 담갔습니다. 누가 봐도 오랜 자매 같은 사이였습니다. 한 명은 김순자 씨입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형편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주변에서 눈치를 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20년 함께 다닌 교회 자매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역 모임 날짜를 김순자 씨만 빠뜨리고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밥 먹는 자리에 슬쩍 부르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합니다. 김순자 씨는 처음엔 자기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더 잘해주려 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 묻고, 명절에 먼저 선물을 챙겼습니다. 그래도 돌아오는 건 짧은 답장 하나였습니다. 어느 봄날 교회 단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꽃구경 다녀온 사진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만 없는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김순자 씨는 집에 와서 오래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이 고작 이것이었다는 게 허탈해서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최미경 씨입니다. 최미경 씨도 비슷한 시기에 집안이 어려워졌습니다. 남편 사업이 기울면서 살던 아파트도 팔아야 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미경 씨는 달랐습니다. 멀어지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남아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사하는 날 트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 둘, 아무 말 없이 박스를 들어주던 그 두 사람. 최미경 씨는 그날 이후 그 두 사람한테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밥 한 끼, 전화 한 통, 생일 문자 하나. 크지 않아도 꾸준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최미경 씨 남편이 작은 사업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형편이 나아지자 연락이 다시 옵니다. 반갑다고 합니다.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최미경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짜를 알아버렸으니까요. 같은 처지였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나이, 같은 시련. 그런데 5년 후 두 사람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김순자 씨는 아직도 그 꽃구경 사진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최미경 씨는 그 두 친구랑 올봄에 꽃구경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관계에는 솔직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모여들고 그게 사라지면 흩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종류의 관계였던 겁니다. 친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조건부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능적 관계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기능을 할 때만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돈이 있을 때, 자리가 있을 때, 건강할 때, 뭔가를 줄 수 있을 때, 그 기능이 멈추면 관계도 멈춥니다. 이게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아주 흔한 관계의 민낯입니다. 김순자 씨가 더 잘해주려 했던 것, 먼저 연락하고 먼저 선물을 챙긴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버림받을까봐 더 매달린 겁니다. 그런데 매달릴수록 상대방은 더 가볍게 봤습니다. 애쓰는 사람은 언제나 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얻으려거든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라고. 이 말을 관계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관계를 갖고 싶으면 좋은 관계를 구걸하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단순한 정이나 친분이 아닙니다. 옳음과 도리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같은 태도로 대해주는 것. 그게 의리입니다. 의리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라고. 거래는 조건이 맞을 때만 성립합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거래도 끝납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믿었던 것들 중에 사실은 거래였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약용이 귀양살이를 하던 시절 그에게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황상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강진 땅의 가난한 집 아들로
배경도 없고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정약용이 죄인 신분으로 귀양 와 있는데도 찾아왔습니다.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이라서 찾아온 겁니다. 정약용이 귀양에서 풀려 한양으로 돌아간 뒤에도 황상은 꾸준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승의 글을 필사하고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반면 정약용이 잘 나가던 시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귀양 소식이 들리자마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는 척하면 자기들도 위험해지니까요. 정약용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모여든 자들은 나를 본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본 것이었습니다. 황상만이 나를 봤습니다. 그 한 명이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컸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득인 자 흥, 실인 자 망, 사람을 얻는 자는 흥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진실로 나를 아끼는 자는 내가 잘못될 때 말해주는 자요. 나를 해치는 자는 내가 잘못될 때 침묵하는 자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게 많이 사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 한 명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연락처가 500명이어도 내가 쓰러졌을 때 달려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사람을 잃은 겁니다. 연락처가 3명이어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람을 얻은 겁니다. 두 번째 말은 더 날카롭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 편입니다. 그냥 다 좋다고 하고 다 맞다고 하고 비위만 맞춰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돼도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해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한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실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팠던 날, 돈이 막혔던 날, 마음이 무너졌던 날. 그 순간에 먼저 연락해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부르지 않아도 곁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한테 오늘 연락하십시오. 밥 먹자고, 커피 한잔 하자고, 그냥 보고 싶다고. 그 한 통의 연락이 500명짜리 연락처보다 훨씬 값집니다. 최미경 씨가 올봄에 꽃구경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박스를 들어주던 그 두 친구랑 함께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셋이 손을 잡고 벚꽃 아래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다 붙잡으려다가 다 잃을 뻔했어. 놓아주고 나서야 진짜가 보이더라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 손을 놓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한양에 두 선비가 있었습니다. 둘 다 정약용과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조정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학문도 비슷했고 출신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역적으로 몰려 귀양을 떠나던 날 두 선비의 선택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한 명은 이참판이었습니다. 정약용과 20년 넘게 교분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같은 날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정약용이 잘 나가던 시절 이참판은 늘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집에 드나들었고 그의 학문을 칭찬했고 함께 글을 논했습니다. 그런데 귀양 소식이 들리던 날 밤 이참판은 정약용의 집으로 보내던 편지를 멈췄습니다. 다음 날부터 길에서 마주쳐도 눈을 돌렸습니다. 정약용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물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 깊이 아는 사이가 아니었소. 20년이
한순간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참판은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벼슬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단 한 명의 진짜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지만 필요할 때만, 조건이 맞을 때만 그 사람들도 이참판을 이참판처럼 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명은 윤참봉이었습니다. 정약용보다 10살이 어렸고 벼슬도 낮았습니다. 딱히 오랜 인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귀향을 떠나던 날 아침, 윤참봉이 한양 성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죄인의 귀향길을 배웅하러 나왔다가 발각되면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윤참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가는 긴 귀향길 내내 그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귀향살이 18년 동안 윤참봉은 몇 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안녕하신지, 건강은 어떠신지. 그게 다였습니다. 부탁도 없었고 용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안부였습니다. 정약용이 해배되어 고향 마제로 돌아왔을 때 찾아온 사람들 중에 윤참봉이 있었습니다.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정약용도 윤참봉도 두 사람은 말없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성문 밖에 서 있던 그날 아침 나는 사람이 무엇인지 알았네.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조정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20년 인연을 하룻밤에 지웠고 한 사람은 짧은 인연을 평생 지켰습니다. 이참판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참봉의 이름은 정약용의 글 속에 남았습니다. 이참판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죄인과 가까이 지내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끊어야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참판은 살아남았지만 진짜 관계도 함께 잃었습니다. 자기가 이익이 될 때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그런 관계만 갖게 됩니다. 내가 상대를 조건으로 대하면 상대도 나를 조건으로 대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관계의 거울 효과입니다. 내가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관계가 쌓이면 노년에 혼자가 됩니다. 사람이 많았는데도 혼자가 되는 겁니다. 순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고. 관계도 똑같습니다. 진짜 관계는 나를 띄워주지만 가짜 관계는 나를 뒤집습니다. 환난지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려울 때 맺어진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잘 나갈 때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됩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위험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윤참봉이 성문 밖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환난지교였습니다. 아무 이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온 것, 그게 진짜 사람의 증거였습니다. 지금 내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잘 나갈 때만 연락하는 사람과 내가 힘들 때도 연락하는 사람,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사람 보는 눈입니다. 정약용은 귀향살이 중에 두 아들에게 편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귀향을 오고 나서 찾아오는 사람이 끊겼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망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히 여겨라. 떠난 사람들이 누가 진짜인지를 가르쳐 준 것이니.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2배로 잘하여라. 정약용은 귀향살이 18년 동안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반복적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사귀려 하지 마라. 진짜 한 명을 얻어라. 그 한 명이 1000명을 이긴다. 실제로 정약용의 말년은 그랬습니다. 귀양에서 돌아와 마제 고향집에서 조용히 살던 그 시절 곁에 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사람들이 정약용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무유신,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긴 글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력이 있을 때 모여드는 자를 벗으로 삼지 마라. 세력이 사라지면 반드시 떠날 것이니 그때의 상처가 처음부터 없던 것만 못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관계는 조건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없어도, 건강해도 아파도, 잘 나가도 못 나가도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말은 더 직접적입니다. 정약용은 귀양살이를 통해 몸으로 배웠습니다. 잘 나갈 때 모여드는 사람을 처음부터 가까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떠날 때 상처가 처음부터 몰랐을 때보다 더 깊기 때문입니다. 20년 인연이라 믿었던 이참판이 하룻밤에 사라진 것처럼 알고 나면 더 아픕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제대로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보는 건지 내 조건을 보는 건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업이 안 됐던 때, 건강이 무너졌던 때, 집안에 큰 일이 있었던 때, 그때 곁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부르지 않아도 옆에 있던 사람, 아무 용건 없이 안부를 물어온 사람, 새벽에 성문 밖에 서 있던 윤참봉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도 내 곁에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그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고맙다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마제 고향집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내던 날들, 그의 곁에는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 진짜였습니다. 황상은 멀리서 편지를 보냈고 윤참봉은 늙은 몸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정약용은 그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귀양살이가 헛되지 않았구나. 진짜를 알게 됐으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이참판의 이름은 역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새벽 성문 밖에 서 있던 윤참봉의 이름은 정약용의 글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진짜는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는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정약용의 가르침 3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종류의 관계였던 겁니다. 종류를 알면 상처를 덜 받습니다. 두 번째, 붙잡을수록 나만 작아집니다. 애쓰는 사람은 언제나 을이 됩니다. 매달림은 관계를 살리지 않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 진짜 한 명이 가짜 100명을 이깁니다. 연락처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달려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락의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항상 내가 먼저이고 항상 용건이 있다면 그 관계의 종류를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한 달만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해오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연락이 없다면 내가 혼자 유지하고 있던 관계였던 겁니다. 세 번째, 진짜 한 명에게 먼저 투자하십시오. 밥 한 끼, 전화 한 통, 생일 문자 하나.
크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그 사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말없이 곁에 있어주던 그 사람. 두 얼굴이 동시에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제 역할을 다한 겁니다. 우리 나이가 됐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돈을 더 못 번 것도 아니고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람 곁에 더 오래 있지 못한 것. 가짜 관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 것. 그게 가장 큰 후회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이제 붙잡지 마십시오. 그 손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손 하나가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께 한 번만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도 진짜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다산의 지혜 한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